서울의 심장부 화려함의 정점이라 불리는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천장을 수놓은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눈부신 은하수를 만들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갓 내린 커피의 향, 그리고 나직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이 뒤섞여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곳은 돈과 권력이 물처럼 흐르는 곳, 대한민국의 1%가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들만의 선격이었다. 이러한 세상의 정점에서 이하윤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군더더기 없는 호텔 유니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깊은 눈빛.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결코 그 화려함에 주눅들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이곳은 생계를 위한 일터이자 인간 군상을 관찰하며 자신의 진짜 꿈인 주얼리 디자인의 영감을 얻는 비밀스러운 무대였다. 사람들의 손가락을 장식한 반지 귓가에서 흔들리는 귀걸이, 넥타이핀의 미세한 광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눈과 마음에 담았다. 그날도 혜우는 여느 때와 같이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라운지를 오가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표정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이봐, 거기 당신.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 소리에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 중심에는 태상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최민준이 서 있었다. 명품으로 휘감은 그의 옷차림은 그의 부를 과시했지만 잔뜩 일그러진 얼굴은 그의 인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방금 혜은이 들고 있던 쟁반에서 떨어진 물잔이 깨져 있었고, 몇 방울의 물이 그의 번쩍이는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 위에 떨어져 있었다. 최민주는 오늘 중요한 계약건에서 보기 좋게 물을 먹은 참이었다. 경쟁사인 JK그룹이 반나절 만에 그가 몇 달간 공들인 프로젝트를 가로채 갔다는 소식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그는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고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하은이었다. 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어떤 구두인 줄 알아. 내까짓게 평생 벌어도 못 살 구두에 감히 물을 쏟아. 그의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의 손님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수군거렸고 동료 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혜은의 눈치만 살폈다. 혜은은 허리를 숙여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처리해드리고 구두도 깨끗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그것이 최민준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익숙했다. 하지만 하연의 태도는 마치 성가신 벌레를 떼어내려는 듯 무심하고 담담했다. 닦아내까짓게 뭘로 닦을 건데 네 더러운 손으로 내 구두에 손댈 생각 마. 당장 무릎 꿇고 혀로 핥아. 그럼 용서해 줄 테니.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욕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 하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한 직원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경멸과 함께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손님 사과는 드리겠지만 제 인격까지 팔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보상을 원하시면 호텔 규정에 따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인격 한어 같은 밑바닥 인생에게 인격이라는 게 있기는 해. 최민주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혜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마를 거칠게 밀쳤다. 네오, 오늘 여기서 끝장나고 싶어. 내가 누군지 몰라. 이 호텔 지배인 아니. 회장이라도 당장 불러와서 내 모가지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의 폭언이 이어지는 동안 혜은은 꿋꿋하게 서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 같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크게 최민준의 오만함을 질책하고 있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마침내 라운지 매니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그는 최민준의 신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 앞에서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사죄하면서 혜은에게는 살벌한 눈빛을 보냈다. 최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직원은 바로 해고 조치하고 이사님께는 저희 호텔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매니저는 혜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최민준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혜은은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분께 무릎을 꿇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매니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굴욕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돈과 지위 앞에서는 모두가 개처럼 꼬리를 내렸는데 이 보잘것없는 여자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조하, 내가 그렇게 잘났다는 거지. 오늘부로 너 서울 바닥에서 그 어떤 일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내가 태상그룹의 최민준이라는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그는 마지막으로 경멸의 침을 뱉듯 말을 남기고 자신의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획 돌아서 라운지를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숨막히던 공기가 겨우 풀렸다. 하지만 모든 시선은 여전히 혜은에게 머물러 있었다. 동정과 비웃음,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매니저는 혜은에게 당장 유니폼을 벗고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혜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직원 탈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등은 굽어있지 않았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선 혜은은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뺨에는 최민준의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다. 세상 누구보다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자.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혜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일로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오늘 최민준이 건드린 것은 가난한 호텔 직원의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누구도 깨워서는 안 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사자의 영린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할 것이라는 사실을 롯데호텔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거리로 나선 하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지 않았다. 해고의 부당함과 최민준의 모욕이 쓰라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동정하며 무너지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요. 짧은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모퉁이를 돌아 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큐 기구심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그녀에게 허리를 숙이며 뒷좌석 문을 열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기사님 항상 고마워요. 혜은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그녀의 지친 몸을 부드럽게 감쌌고 차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돌았다. 이것이 이혜은의 진짜 세상이었다. 최민준 같은 인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요하고 견고한 그녀만의 세계. 차는 서울의 야경을 미끄러지듯 가로질러 한남동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라테라의 정문으로 들어섰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여러 번 거친 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대한민국 상위 0.1%를 위한 요새였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고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과 함께 안락한 온기가 그녀를 맞았다. 집안은 최민준의 그것처럼 천박한 부를 과시하는 장식들 대신 주인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유명 작가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는 혜연이 직접 디자인했지만 아직 세상에 내놓지 않은 주얼리 스케치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편안한 라운지 웨어를 입고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평범한 남편의 모습 이상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날카로운 턱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그리고 온몸에서 배어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JK그룹의 총수 강지훈. 그는 세상 앞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진 지배자였지만 혜연 앞에서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였다. 혜연이 들어서는 소리에 그는 즉시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왔어.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이네. 그는 자연스럽게 혜연의 어깨에 걸친 가방을 받아들고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혜연은 남편의 품에 안기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조금 성가신 손님이 있었어요. 성가신 손님.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혜연을 소파에 앉히고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시선은 혜연의 뺨에 남은 희미한 손자국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혜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금세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최민준 같은 인간 때문에 남편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무례한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요. 내가 실수로 물을 조금 쏟았거든요. 그래서 말다툼 좀 하다가 그냥 제가 그만뒀어요. 원래 곧 그만둘 생각이었으니까 잘 됐죠 뭐. 그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해고당했다는 말 대신 그만뒀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말 대신 말다툼이라고 축소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남자였다. 그녀가 별일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아주 큰일이라는 의미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내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주방에서 찬물을 끓이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시자 혜연의 몸이 노곤하게 풀렸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그런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런 곳에서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어.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이 어떤 걸 욕망하는지 가까이서 볼 수 있었으니까. 제 디자인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연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지훈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혜연의 재능과 열정을 누구보다 존중했다. 그녀가 재벌가의 사모님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고 온전한 이한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그래서 그녀가 호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경험이라면 그는 기꺼이 뒤에서 그녀의 울타리가 되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울타리 안으로 감히 이빨을 드러낸 짐승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사람 이름이라도 알아둬야겠어. 나중에라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내가 피하게 해줘야지. 지훈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지극히 합리적이고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로 물었다. 혜연은 그의 배려에 안심하며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태상그룹 아들이래요.
이름은 최민준이었나? 초애민준. 그 이름이 지훈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검은 불꽃이 일었다. 태상그룹, 최근 JK그룹의 영역을 사사건건 침범하며 거슬리게 하던 졸부 집안. 그리고 그 망나니 아들. 감히 내 여자를.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하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알았어. 이제 잊어버려.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쉬어. 내가 따뜻한 물 받아 놓을게. 그날 밤 혜은은 남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모든 악몽이 끝났다고 이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잠든 사이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선 지훈의 모습은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 펼쳐진 수많은 불빛들은 마치 그의 왕국을 상징하는 보석들 같았다.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그는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지훈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의 공기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비서실장, 태상그룹 최민준에 대해 알아봐. 아니, 태상그룹 전체를.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그의 눈빛은 도시의 불빛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감히 내 것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줘야지. 고요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비추기도 전에 강지훈은 이미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단순한 서재가 아니었다. 세면이 통유리로 되어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금융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심장이자 그의 의지가 현실이 되는 지휘 통제실이었다. 어젯밤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다시 냉철한 기업의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밤사이 그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태상그룹 및 총수 일가 관련 심층 분석 보고서. 그때 책상 위 스크린에 영상통화 연결 신호가 떴다. 강지훈이 손짓하자 그의 충직한 오른팔인 김 비서실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김 실장은 단정한 모습으로 배경을 보아하니 이미 회사 집무실에 나와 있는 듯 했다. 회장님, 요청하신 보고서 확인하셨습니까? 방금 다 봤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가 내린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보다 더 추악했다. 태상그룹은 겉보기에는 견실하게 성장한 중견 건설사였지만 그 속은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무리한 차입 경영 하청업체, 쥐어짜기 정관계 로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민준이 연루된 수많은 개인적인 비위들까지. 음주운전 사고를 돈으로 무마한 기록, 해외 원정 도박, 여성 편력과 관련된 지저분한 합의서들. 김 실장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소각하여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김 실장은 지훈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지훈은 펜을 들어 보고서의 몇 군데를 동그라미 쳤다. 그것은 태상그룹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들이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다. 사냥감이 공포 속에서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우선 태산건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권. 우리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그리고 태산이 과거에 저질렀던 안전규정 위반 사례와 자재 빼돌리기 관련 자료들을 베트남 정부 측에 선의의 정보 제공 형태로 전달하도록.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산의 주거래 은행인 한미은행장에게 저녁 약속을 잡아
JK그룹의 주거래 은행을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넌지시 흘리고 태상그룹의 부실한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하면 더 좋겠지. 네, 회장님. 은행 측에서는 즉각 태산에 대한 리스크 재평가에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내 친구에게 익명의 제보를 하나 해. 태상그룹 최 회장의 비자금과 최민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서야. 아마 아주 흥미로운 선물이 될 거라고 전해줘. 지훈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에 다음 수를 두는 그랜드 마스터처럼 냉정하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상대를 조각조각 해체해버리겠다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처리하고 보고해. 네, 회장님. 영상통화가 끊겼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여 상대를 질식시키기로 결정했다. 최민준은 자신이 누구의 발을 밟았는지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게 될 터였다. 같은 시각 태상그룹 최민준의 사무실은 지옥의 풍경이었다. 숙취로 깨질 듯. 단 머리를 부여잡고 출근한 최민준을 기다린 것은 아침부터 빗발치는 악재들이었다. 이사님, 방금 한미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연장하기로 했던 대출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희 회사의 신용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비서의 보고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최민준 이놈의 자식 베트남 건이 어떻게 된 거야? 다 된 밥이라고 큰소리치더니 방금 JK그룹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베트남 쪽 책임자랑은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났는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민준은 어안이 벙벙했다.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태상그룹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었다. 이 건을 성공시켜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후계자 자리를 굳히려던 그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JK그룹 놈들이 뒤에서 장난질을 친 게 틀림없습니다. 이 더럽고 치사한 놈들. 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는 순간 이번에는 기획실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국세청.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특별조사팀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회사를 죽이려 한다는 신호였다. 최민준은 연이어 터지는 재앙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회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JK그룹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젠장 강지훈, 그 자식 우리가 좀 큰다 싶으니 아주 작정하고 밟아버리려는구나.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연락해서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사태가 재계의 일반적인 경쟁과 암투라고 생각했다. 그가 어제 호텔 라운지에서 먼지처럼 취급했던 한 여직원 때문에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 그녀는 길가의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였으니까. 최민준은 자신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발목을 적시는 작은 파도가 성가시다고 생각하며 허공의 발길질을 해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수평선 너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가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다. 태상그룹이라는 모래성은 이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운명이었다. 태상그룹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흘렀다. 강지훈이 던진 첫 번째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걷잡을 수 없는 해일이 되어 태상그룹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공격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제 막 사냥의 본 게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JK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비밀 집무실. 김 비서실장은 새로 취합한 정보를 스크린에 띄우며 보고했다. 초반의 공격이 태산의 재무구조를 흔드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들의 뿌리를 뽑아낼 독극물과도 같은 정보들이었다. 회장님, 태산건설이 지난 5년간 수주한 공공사업 리스트입니다. 저희 내부 감사팀과 협력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교량 학교 아파트 등 최소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기준 미달의 철근을 사용하고 렌제 시멘트로 대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부실공사의 증거가 담긴 사진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 파일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만약 이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태산그룹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그 자금의 일부가 정계와 법조계 유력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축한 비호 세력의 명단입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정치인들과 전직 고위 검사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태산그룹이 그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오만함의 근원이 바로 이 추악한 공생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은 용암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히 아내에 대한 모욕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섰다. 이것은 사회의 독버섯을 뿌리 뽑는 정의의 심판이 되어야 했다. 최민주는 지훈의 나직한 물음에 김 실장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최민준의 개인 비리는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끝이 없었다. 마약 투약 혐의, 상습적인 폭행 합의,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3년 전 일어난 뺑소니 사망 사건의 진범이 최민준이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당시 돈으로 매수된 가짜 범인이 대신 죗값을 치렀고 최민준은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이다. 피해자 유가족은 아직도 진실을 모른 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김 실장 계획을 변경한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단순히 파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해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단 한 놈도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이것은 이제 JK그룹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의 구현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최민주는 죽을 맛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공포였다. 오늘은 또 어떤 재앙이 터질지, 어떤 거래처가 등을 돌릴지, 어떤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올지 알 수 없었다. 회사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로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아버지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 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갔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광기 어린 편집증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에 호텔 라운지에서 자신에게 꼿꼿하게 맞서던 그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그 계집, 그 재수 없는 계집애를 만난 날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말도 안 되는 비약이었지만 궁지에 몰린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해답처럼 느껴졌다. 그는 분노의 화살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는 당장 롯데호텔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 앞에서 설설 기던 남자였다. 나 최민준인데 그때 그 여직원 이하은인가. 뭔가 하는 애 어떻게 처리했어. 당장 잘랐겠지. 내가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하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배인의 목소리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최 이사님, 저희 직원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태도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호텔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최 이사님 지금은 저희 호텔 직원 문제보다 이사님 회사 문제를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덜컥 지배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민주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의 이름 석자면 벌벌 떨던 인간이 감히 자신을 무시하다니.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다. 국세청 조사를 막아줄 것이라 믿었던 국회의원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다른 인맥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전화를 피했다.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를 둘러싸고 서서히 압박해 들어오는 듯한 공포. 그는 더 이상 이 사태가 단순한 JK그룹의 공격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하며 무자비한 힘의 개입이었다. 최민주는 사무실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다. 그의 화려한 사무실은 이제 황금으로 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는 유리를 노려보았다. 유리 속에는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없었다. 정체 모를 사냥꾼에게 쫓겨 막다른 길에 몰린 겁에 질린 짐승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직 사냥꾼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다고. 그리고 심판의 시간은 바로 문턱까지 다가왔다고.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매년 연말 대한민국 재계를 비롯한 정관계 문화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한국 기업 희망 나눔의 밤은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부, 그리고 영향력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화려한 가면을 쓴 전쟁터였다. 올해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열리고 있었다. 최근 재계를 강타한 태상그룹의 연쇄적인 위기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 행사장이 마련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과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최 회장과 최민준 부자는 마치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이 자리에 필사적으로 참석했다. 아직 태산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등을 돌린 인맥들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평소라면 그들 주변에 벌떼처럼 모여들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의 인사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고 내미는 손은 외면당했다. 그들은 기업이라는 생태계에서 죽은 고기 냄새를 풍기는 시체였고 하이에나들은 멀리서 그들이 완전히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주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에 입술을 깨물었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플래시가 세례처럼 터졌고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경탄의 침묵으로 바뀌었다. 올해 행사의 메인 스폰서이자 태상그룹 사태에 보이지 않는 배우로 지목되던 JK그룹의 강지훈 회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블랙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홀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다. 그는 왕이었고 이곳은 그의 왕국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경악시킨 것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만이 아니었다. 모두의 시선은 그의 팔짱을 끼고 함께 들어서는 낯선 여인에게 고정되었다.
여인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과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우아한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목에는 달빛을 머금은 듯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디자인이 너무나도 독창적이고 아름다워 보는 이에 넋을 빼놓았다. 여인의 얼굴은 옅은 화장만으로도 완벽한 이목구비를 자랑했고 그윽한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소란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최민주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숨을 헛들이 마셨다. 뇌가 정지하는 듯한 충격.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저 얼굴은 그가 아는 얼굴이었다. 며칠 전 호텔 라운지에서 감히 자신에게 맞섰던, 그래서 평생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저주했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다. 말도 안 돼. 저 계집이 왜 여기에? 강지훈의 옆에 있는 거지. 최민준의 머릿속은 혼돈에 빠졌다. 혹시 강지훈이 새로 들인 정부인가? 아니면 하룻밤 즐기기 위해 데려온 파트너? 그의 저급한 상상력은 감히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렸다. 강지훈과 여인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행사장 중앙으로 향했다. 그때 행사를 주최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반갑게 그들을 맞았다. 강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행사가 다 빛이 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아름다운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강지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인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소개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 제 아내를 소개하는 것이 늦었군요. 제 아내 이하은입니다. 아나에. 그 한마디가 거대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홀 아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일에 미쳐 독신주의자로 알려졌던 강지훈 회장이 결혼을 했다니, 그것도 단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비밀스러운 아내가 있었다니.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눈으로 해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경외와 질투,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이 담긴 눈빛으로. 하지만 그 누구도 최민준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지옥의 그림처럼 맞춰졌다. 호텔에서의 모욕, 다음 날부터 시작된 회사의 재앙. JK그룹의 무자비한 공격, 외면하던 인맥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으려 했던 저 여자가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가난한 호텔 여직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남자 강지훈의 아내였다. 자신이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모욕한 어리석은 자에게 내리는 철저하고 무자비한 사형 선고였다. 그 순간 홀 건너편에 있던 강지훈이 그를 돌아보았다. 최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강지훈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 같은 감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이미 발밑에서 완전히 으스러진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그 눈빛은 최민준에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이미 끝났다. 쨍그랑. 최민준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파열음이 마치 자신의 운명이 박살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주변의 소음은 아득하게 멀어지고 그의 세상은 오직 강지훈의 그 차가운 눈빛과 그의 곁에서 자신을 무심하게 스쳐보는 이하은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는 증오도 분노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뼈를 깎는 듯한 후회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공포만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열어젖혔음을 바로 지금 이 순간 깨달은 것이다. 최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은 홀의 반대편 끝에 서 있는 김 비서실장과 눈을 맞췄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김 실장은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다. 윙, 윙, 윙.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홀 안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진동하며 긴급 속보 알림을 띄웠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곧이어 파문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홀을 가득 채웠던 우아한 클래식 선율은 사람들의 충격 어린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속보, 태상그룹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대규모 부실공사 혐의 포착. 검찰 본사 압수수색 및 회장 일가 긴급 체포영장 발부. 폭탄 선언과도 같은 헤드라인이었다. 그 순간 행사를 중계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홀의 대형 스크린들이 일제히 정규 뉴스 채널로 전환되었다. 화면에는 태상그룹 본사 앞에 몰려든 취재진과 압수수색이라고 적힌 상자들을 쉴 새 없이 나르는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태상그룹이 수십 년간 저질러 온 범죄 혐의들을 낱낱이 읊어내렸다. 태상그룹은 교량과 아파트 등 다수의 공공건축물에서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은 3년 전 미제로 남았던 뺑소니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최민준 이사를 지목하고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최 씨 부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스크린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최민준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오직 자신을 파멸시킨 근원 강지훈과 이하음만을 미친 사람처럼 노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행사장 정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망설임 없이 곧장 최 씨 부자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냉정한 눈빛과 단호한 발걸음은 저승사자의 행차와도 같았다. 태상그룹 최영환 회장, 최민준 이사 맞으시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것은 체포영장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최 씨 부자가 속수무책으로 수갑을 차는 굴욕적인 모습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송출되었다. 그 순간 최민준의 눈에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고 강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의 발 앞에 무너져 내리듯 엎드렸다. 강지훈, 너지 네가 꾸민 짓이지. 제발 멈춰줘.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개새끼였어. 제발 이 모든 것 좀 멈춰달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규와 애원이 뒤섞여 처참하게 갈라졌다. 한때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굴한 짐승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땅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회사 전부 다 줄게. 내 모든 걸 다 줄 테니 제발 우리 아버지만은. 그의 애처로운 모습을 강지훈은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한 조각도 없었다. 혜은은 조용히 남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인간의 추악함에 대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오직 최민준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거울을 하나 들어줬을 뿐이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내 놈들이 저지른 죄악의 추악한 민낯이지. 너희는 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그 역겨운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리고 그는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최민준의 영혼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내 놈의 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줄까? 회사에 자금줄이 막혔을 때,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아니, 강지훈은 하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내의 몸에 더러운 손을 대고 그 인격을 모독했던 바로 그 순간. 내 놈의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남은 평생 감옥에서 그 순간을 곱씹으며 후회하도록 해. 그 말을 끝으로 강지훈은 최민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마치 길가의 오물을 본 것처럼. 최민준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몸을 제압하고 질질 끌고 나갔다. 완전히 넋이 나간 최 회장도 힘없이 끌려 나갔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태산의 부자는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강지훈은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등지고 해운을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터져 나오는 플래시로부터 아내를 가려주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없이 다정한 남편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괜찮아. 해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기대며 방금 전까지 지옥도 같았던 홀을 빠져나왔다. 심판은 끝났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고요함만이 남아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태상그룹 게이트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다.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최씨 부자를 비롯한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뿌리까지 썩어 있던 거대 기업 태상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그 자산은 채권단과 검찰의 관리에 새로운 주인들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강지훈의 JK그룹은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했다. 그는 약탈자가 아니라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자처했을 뿐이다. 세상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든 어느 늦은 봄날 아침, 강지훈과 이하은은 서울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제주의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한 그들의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졌고 파도 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음악처럼 들려왔다. 강지훈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편안한 리넨 셔츠 차림으로 테라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이하은은 그의 맞은편에서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보석 디자인이 생명을 얻고 있었다. 한때 생계와 꿈을 위해 호텔 유니폼을 입어야 했던 그녀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시간에 집중하며 창작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혜은이었다.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가끔 그날 밤 일이 꿈처럼 느껴져요. 지우는 책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련함보다는 복잡하고 아련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이 변했죠. 한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모든 것을 목격한 자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그는 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최민준이 당신에게 한 모욕이 그저 개인의 일탈이었다면 나 역시 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파헤친 진실은 달랐어. 그들의 오만함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 같았지. 그들이 지은 부실한 다리 아래를 지나는 아이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영세상인들,
그리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죽어간 그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 내 분노는 당신에게서 시작됐지만 내 심판은 그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야, 하연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상화였을 뿐이야.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쌓아 올린 바벨탑은 언젠가 무너져야만 해.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고 그의 말을 듣는 동안 혜은의 눈빛이 서서히 맑아졌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진심을 이해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자신의 여자를 위해 세상을 뒤엎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올바른 곳에 써야 할 책임을 아는 진정한 의미의 강한 남자였다. 혜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지훈의 품에 기댔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이 선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이제 제 브랜드를 시작해 보려고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이하은의 이름으로 세상에 제 디자인을 선보이고 싶어요.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으로 반짝였다. 험난한 폭풍을 이겨낸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당연하지. 당신은 세상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내가 첫 번째 고객이 되어줄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아닌 더 깊어진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함께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장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평화의 상징이었다. 혜연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사랑해요, 강지훈 씨. 지훈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내가 더 사랑해, 이하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가엾은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주는 남자가 있었고 그녀 스스로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준비를 마쳤다. 오만함은 파멸을 낳고 진정한 힘은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증명하며 그들의 조용한 새벽은 그렇게 평화롭게 밝아오고 있었다.